근데 이제 급매물을 좀 요새 시장에서 언론에서 보면 이제 최근에 13 대책 이후에 이제 급매물이 많이 소진됐다. 네. 그래서 이제 바닥을 찍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근데 그 지역이나 좀 단지별로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극단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대구 같은 데는 지금 수성구도 마이너스 1억씩 피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마이너스 마이너스 피죠. 피. 네, 예.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적정 공급이 한 11,00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구가 사실 인허가를 좀 많이 내주는 면이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저도 재개발 재건축 구역 그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구 쪽도 많이 하는데 인허가를 정말 쉽게 잘 내주더라고요. 그러더니만 24년까지 6만 가구가 쏟아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적정 수준으로 그 분양이 되는 거지 미분양 물량은 계속 사용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소진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런 이제 공급이 많은 곳 이런 곳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수급 현황이라던가 이런 것들 잘 보시고 또 주변 단지와의 가격 비교 이런 것들 보셔서 좀 잘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헬리오시티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15억까지 뭐 나왔다 뭐 해가지고 요즘에 급매물 소진돼서 18억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뭐 헬리오시티 뭐 이런 것들 한번 비교하실 때 주변 다른 단지도 보시면 좋은데 제가 보니까 이제 잠실 쪽에 재건축 단지들은 예를 들어 잠실 장미 이런 데들은 매가는 비슷해요. 헬리오시티랑. 근데 입지 훨씬 좋죠. 다만 그렇죠. 시간을 좀 기다리셔야 되고 또 재건축 단지는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실투자는 조금 더 들어가실 수는 있는데 더 가성비는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비교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뭐 전세 사기에서도 미추홀이 이제 많이 떴지만 지금 인천 같은 경우도 뭐 집값이 반토막이 났다서부터 앞으로 공급 폭탄이 쏟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인천 쪽은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인천 근데 상당히 조정이 많이 되기는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조정이 많이 됐다. 송도는 지금 최고가 대비해서 뭐 한 50% 정도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도 혹해서 한번 봤더니 근데 전세가 비율이 좀 낮아서 투자금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렇다 했는데 뭐 50%까지 빠졌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공급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건 맞으니까 좀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그 애매해요, 그죠? 가격 시장에서 가격을 판단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어디가 바닥이라는 얘기야? 언제까지 집이 떨어져? 변호사님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으로 이제 업무를 많이 보시고 또 그런 현장들을 많이 보시는데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전문분들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실무에서 뭐 컨설팅도 많이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이제 느끼는 거는 작년 말에는 사실 좀 그 뭐 투자 강의나 이런 걸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정말 투자하려고 오시는 분들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뭐 상황을 좀 보자 그런 정도였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 뭐 1주택자나 무주택자 분들은 아니겠지만 아직까지 뭐 집값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60%가 넘는다고 하니까 통계상 그렇긴 한데 투자 목적으로 이제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지금 뭐 단지별로 30%에서 50% 정도 이제 조정이 된 곳들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싸다고 느끼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투자해 보시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변호사님 말씀을 종합하면 발품을 열심히 팔아야 된다. 그리고 정부에 좀 민감하고. 네, 그리고 최저가에 사시려고 그러면 그거는 누구도 장담하기 좀 어려워요. 그 타이밍을 놓칠 수 있으니까 적정한 그 마음속의 가이드를 이렇게 정해놔야 되겠네요, 기준을. 네, 그래서 저는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가격으로 회귀했다라고 하면 좀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이 기준점이에요. 왜 2020년이 기준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집값이 좀 많이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그 전에도 조금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긴 했지만 좀 급격하게 올랐다고 보이는 거는 사실 2020년도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잡히다가 다시 폭등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것만 반납했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저울질을 해서 사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는. 그리고 있어요. 절대 바닥에서 살라고 그 바닥을 기다리지는 말아라. 네, 맞아요. 그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또 사기 문제를 한번 다뤄봤는데, 자, 요새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분양 문제도 이제 많이 좀 불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분양을 받았는데, 내가 분양을 받은 기준은 한 2, 3년 전 기준이고, 지금 주택 가격은 빠지고 있으니까 이제 분양가와 시세의 어떤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계약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현재?
문의 엄청 많으시죠. 분양계약 문의가 해제하고 많으세요? 싶으셔서. 왜냐하면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입주하려는 데들은 2년 전에 최고 분양가로 받으신 경우예요. 과거에도 예전에 저기 2007년에도 그런 적이 있어갖고 한 30% 빠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됐던 거 기억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지금도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작됐나요? 네, 많으세요. 그래서 분양계약 해제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실 분양계약 해제하려고 하면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예.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한. 근데 이제 요즘에 가장 많이 보는 사유는 또 입주 지연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화물연대 파업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로 이제 공기가 지연돼서 입주가 좀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분양계약서에 보시면은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지나면 분양계약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조항 활용해서 이제 분양계약 해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것도 저것도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합의해서 이제 해제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계약을 이제 해제를 하는데 3개월이 지나서 그러면 이제 당연히 생기는 권리인가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생기는 권리로 보시면 돼요. 분양 그러니까 계약에 그게 따라서. 무슨 뭐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일단 지체를 3개월 하면은 이제 계약자는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런데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은 네. 해당이 안 돼요. 안 그래서 돼요? 만약에 그런 그러니까 예외 사유가 있다.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좀 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그 다투는 게 왜냐면은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해석이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화물연대 파업이나 이런 걸로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사기간이 지연됐다. 이건 또 해제 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런 해석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거를 뭐 천재지변에 준해서 볼 수 있느냐. 이거는 뭐 지진이 난다거나 아주 이제 정말로 좀 불가능한 상황을 예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으로 갔을 때 저는 판단은 좀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유, 뭐 지진이 났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입주 지연됐을 때 이제 분양계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토부 유권 해석을 조금 미루어서 제가 또 한번 질문을 다시 드려보면요. 최근에 이제 그 공급망이 훼손되면서 이제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자재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하면서 자재를 제때 이제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현장들이 이제 공기가 많이 이제 늦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한 현장에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건설 현장의 어떤 문제로 된다라면 우리가 해제권을 갖고서 행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좀 해야 되나요? 근데 이게 그 계약이라는 건 사실 이행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또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공사를 못했다. 이거는 해제가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네, 자재 그러니까 수급이 남의 나라에서 한 어렵다. 거잖아요. 이거는 좀 해제의 사유로 보셔야죠. 그거는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저부터도 이거 그냥 집어치우고 싶다 그런 생각이 간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집값이 이제 그런 데다가 후회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면 또 주택 가격이 지금 이제 안정권으로 행보를 해가지고서 또 이렇게 행보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또 어떤 2차 충격에 의해서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입주할 때 이제 상당히 좀 부담으로 이제 작용될 수 있잖아요. 미래 가치가 다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나는 이 계약을 해지할 거야. 아니면 또 하는데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해서 해자를 많이 해달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지금 좀 할인 분양도 많이 하시는 추세긴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분양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해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건 사실 어쩔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싸게 파셔야 되는 거고 다시. 그리고 이게 그 문제는 이거 입주하시는 분들이 계약금까지 넣고 나머지 대출 받잖아요. 대부분. 중도금은 다 대출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이자가 지금 금리 부담 때문에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이제 해제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해제가 가능하면 뭐 해제를 좀 하시고 아니면 손해를 좀 보시더라도 해제가 가능하면 해제하시고 또 다른데 지금 주택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 좀 좋지가 않으니까 또 이제 금매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로 활용해서 또 이제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청약을 통해서 이제 정계약을 하다가 보니까 제 가격을 줬어요. 제 가격을 줬는데 미분양이 난 현장에서 그러니까 같은 이제 단지에서 미분양이 난 거를 이제 할인해서 분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존 계약자는 억울하잖아요. 나는 이거 청약통장도 쓰고 쉽게 얘기해서 제 가격을 다 줬는데 나중에 이제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할인된 분양가로 사면 네. 이게 계약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도 할인해 줄 의무가 없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잘 알고 계신 잘 알고 거예요. 있는데 그럼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게 할인 분양, 그래서 이게 법원에도 판례가 있어요. 이걸 또 네. 다투신 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분양 계약이라는 거는 분양 대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서 체결이 된 거라서 네. 이제 이게 이후에 할인 분양했다는 사정만으로 뭐 손해배상을 한다거나 그런 의무가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이 잘 되게 하려면은 분양 가격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서 할인 분양하더라도 뭐 별도로 이분들한테 할인 분양된 가격으로 줘야 된다거나 그건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심 보장 확약서 이런 거 써주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할인 분양하면은 나중에 그 분양가로 또 적용을 해주겠다라던가 그렇게 써주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받으시면 효력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안 해주면 억울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현재로는. 그러시죠. 네, 집값이 더 떨어지면 안 되겠네, 그분들을 위해서는.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사기가 하도 판치다 보니까 네. 분양권 사기도 참 많잖아요. 네. 그 분양권 사기는 또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좀 해야 될지. 그냥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관련된 함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좀 이게 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가 안 될까? 이게 분양권이라는 거는 그 부동산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게 권리관계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대구의 마이너스 피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사실 매도인이 좀 급하잖아요. 안 팔리면은 떠안아야 되니까 손실 자체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겠다라고 나선 다음에 그 매도인한테 돈을 좀 빨리 달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마이너스 피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돈을 일부 지급해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그리고 받고는 분양 계약 명의 변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매도인이 알고 보면은 분양자도 자기로 돼 있고 돈은 돈대로 이제 매수인한테 줘서 이렇게 손해를 본 상황이고 뭐 이런 사기들이 좀 많아서 일부 뭐 대구에 있는 시행사들은 분양 계약 이제 명의 변경 자체를 좀 중단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이게 그 마이너스 피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플러스 피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권리 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시행사 가셔서 보통은 분양자가 누군지, 수분양자가 누군지 이런 부분들 분양계약서 원본으로 확인하시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계약금 넣고 분양자 명의 변경할 때까지의 기간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계약금을 넣고 명의 변경을 끝내지 않으면은 이게 항상 위험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달 이내로 잡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또 잔금을 한 번에 마련하시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사정에 맞게 하시지만 어쨌든 기간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예를 들어서 조합이다 그러면 조합 아니면 시행사면 시행사에서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원본을 보관하고 있기 원본을 때문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본을 확인하고 그러고서 이제 계약을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네요. 같이 가셔서 보통은 확인하시죠. 근데 이제 계약금 넣은 상태에서는 보통 확인 안 하시고 그 이후에 명의 변경하실 때 가서 확인하시거든요. 그거까지 이제 기간이 길면은 사실 좀 불안하실 수 있죠. 그럼 그분이 또 딴 데다 팔 수도 있잖아요. 돈이 급해서 만약 예를 가능하죠. 들어서 내놓는 거라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뭐 이렇게 그런 분양권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조금 팁을 또 하나 더 주신다면? 일단은 좀 믿을 만한 중개업소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중개업소든 다른 전문가든 좋겠는데 왜냐면 이게 보통 분양권 거래는 떴다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분양권이 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개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 불법 브로커도 되게 많이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거래하시면 아무래도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뭐 전문가한테 좀 거래를 하셔라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요새 매일 문매를 맡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동참했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전문 자격증을 갖고 주택 거래나 계약을 주관해 주는 곳에서 불성실한 자료 제공이라든지 정보 제공을 해줬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들 이제 불신하는 어떤 구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분양권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이렇게 보면 함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계약을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이제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 계약에 있어서 가장 진짜 이게 사기가 안 당하거나 계약이 잘못되거나 이런 거를 겪지 않을 딱 한 가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계약할 때. 모든 거래 계약을 너무 무리한 어려운데요. 질문을 네, 드렸죠. 너무 어려워요. 네. 어려우신데 일단은 그 만약에 뭐 그 전문가 통해서 거래하시면 전문가 선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이제 그 보면은 저도 가끔 상담 문의를 주시는데 이제 그 TV에 나오는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거기 네. 사셨는데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신 아. 분들도 꽤 있고 그 TV에 나오는 전문가도 그런 사기 이력이나 이런 것들로 사실 몇 번 구속이 되고 이랬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피해 사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인 정보들로 또 그 믿을 만한 전문가의 추천으로 좀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계약서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네. 특이하게 모든 걸 다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들.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관련해서 이제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보면은 특이하게 입주권 살려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 낡은 빌라나 이런 것들 예. 비싸게 사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특이하게 입주권에 관한 내용이 한 줄도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권리들을 나중에 혹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장받지 못했을 때는 소송으로 가시거나 뭐 예. 어떤 구제 절차를 밟으셔야 되니까 명확하게 계약서에 다 좀 작성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돈이 넘어가기 전에 모든 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네. 돈부터 주고 나중에 이제 만들려고 그러면 안 되겠. 그럼 변호사님 찾아가면 될까요? 미리 점검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저 지금 이제 그게 네.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미리 네, 맞아요. 사전에 네. 사고 치기 전에 네. 좀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좀 물어보고 하는 그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넘어가면서 조금 이제 우리도 그런 것들이 좀 네. 자리 잡지 않을까요? 그게 되게 이상한 게요. 네. 나중에 그 사실은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는 비용도 훨씬 많이 들고 네. 그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못 찾을 수도 스트레스도 있죠, 또. 되게 크시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사전에 점검 비용 이제 또 일부 들이시는 것도 되게 아까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저도 이제 현장에 이렇게 나와달라는 방문 요청을 받으면 사전에 입금 안 되면 안 가요. 그냥 가서 혼일을 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너무 홀대 받는다? 네.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변호사님한테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저도 그런 자, 오늘은 우리 법무법인 신목 대표 변호사이신 우리 김혜린 변호사님을 모시고 한번 이제 법률적인 문제 또 전세 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좀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